브라질 출신의 소설가 코엘료는 연극 연출가와 기자, 음반사 직원 등을 거쳤고 1982년 첫 작품 지옥의 기록을 발표하며 소설가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연금술에 빠져 현자의 도를 찾아 나섰던 경험을 토대로 집필한 1988년 작품 연금술사로 단숨에 세계적인 유명 작가가 되었습니다. 연금술사는 18개국에서 4천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피에트라 강가에서 나는 울었네,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등 발표작마다 연달아 성공을 거두며 거장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코엘료는 한국 독자가 가장 사랑하는 외국 소설가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골든북, 에스파냐의 갈라시아 골든메달, 폴란드의 크리스털 미러상 등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각국에서 여러 상을 수상하였으며 그의 책들은 45개국 언어로 120여 개국에서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네이버 오늘의 문학에서 승자는 혼자다를 연재하기도 했는데요. 브라질 작가가 굳이 한국 사이트에 연재를 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에서의 코엘료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사랑받고 있는 브라질의 모노 파울로 코엘료가 한국 드라마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코엘료 작가는 자신의 트위터에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언급하며 16회까지 못 볼 줄 알았는데 인간 심리를 완벽히 묘사한 작품이라고 극찬을 하며 엄청난 각본과 환상적인 연출, 최고의 출연진에게 찬사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나의 아저씨는 2018년 종영한 드라마로 지난 6월부터 넷플릭스에서 서비스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작한 지 시간이 좀 흘렀지만 넷플릭스와의 계약으로 전세계에서 지나간 한국의 드라마까지 서비스되며 전세계인들을 매료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엘료 작가가 쓴 트윗은 지금까지 5,900여 회 리트윗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를 본 전세계인들은 아니 한국 드라마가 뭐길래 이렇게 전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까지 극찬을 쏟아내는 것이냐며 그의 계정으로 작품의 정보 등을 물어보는 멘션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엘료 작가가 빠진 대한민국의 문화는 드라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네이버에 연재되고 있는 허니비 작가의 웹툰 아는 여자애의 한 장면을 SNS에 올리기도 했고 해당 웹툰의 작가 허니비는 당신의 책은 내가 인생을 방황할 때 큰 안내서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직접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코엘료 작가는 K-팝에도 푹 빠져 있는데요. 그는 K-팝에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이들에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룹 방탄소년단을 항상 비판하는 모든 이들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쓰며 당신은 그들의 작품을 감상하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방탄소년단이 제작한 몇 가지 비디오를 시청하면 당신들이 생각을 바꿀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적으며 방탄소년단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코엘료 작가와 BTS는 서로 예술적 영감을 주고받기도 하는데요. 지난 2018년 멤버 슈가가 코엘료의 연금술사를 팬들에게 추천하자 이를 자신의 SNS에 언급하기도 했고 파울로 코엘료 또한 방탄소년단 계정을 팔로우하면서 신곡 발표를 축하하는 등 지속적으로 팬심을 자랑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문화들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 위세가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날이 갈수록 그 인기를 더해만 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넷플릭스를 필두로 한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전세계로 뻗어가는 K컬처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컨텐츠 순위 차트를 제공하는 플렉스페트롤에 따르면 지난 14일 공개된 블랙핑크 세상을 밝혀라라는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 글로벌 전체 영화 차트 6위에 오르며 전세계 이용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영화 살아있다는 지난달 넷플릭스 전세계 영화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넷플릭스가 K컬처를 전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비영어 콘텐츠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인 한류 붐이 이전 세대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한류 스타, 글로벌 스타라는 수식어를 굳이 붙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에 진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헐리우드 스타, 글로벌 스타라는 수식어를 빼먹지 않고 붙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미 BTS나 블랙핑크 등의 스타들에게는 그런 묘사가 굳이 붙지 않더라도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팝의 본고장 미국에서조차 BTS의 영향을 받아 다시 보이밴드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뉴키즈 온 더 블록, 보이스투맨, 백스트리트 보이즈 등 과거 미국에서의 보이그룹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흘러온 보이밴드 음악 시장은 한때 연예 비즈니스 세계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뉴키즈 온 더 블록이 활동하던 19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주춤했습니다. 평론가들 또한 미국과 영국은 경향이 조금 다르지만 대체로 21세기 들어 음악의 주도권이 힙합과 락으로 넘어가면서 풋풋한 보이밴드 음악이 예전처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BTS가 미국인들의 향수까지 자극해 예전 보이밴드까지 소환시키고 있다는데요. 도니 월버그는 미국을 대표하는 1세대 보이밴드 뉴키즈 온 더 블록의 멤버입니다. 뉴키즈 온 더 블록이 자신들의 대표곡인 행잉 터프 발매 30도를 맞아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50년간 활동한 보이밴드를 찬양하는 내용의 곡을 내기도 했고 Why Don't We, Pretty Much 등 넥스 보이밴드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이밴드 조너스 브라더스가 데뷔 12년 만에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 아메리칸 아이돌에서 독설로 유명한 심사위원 사이먼 카월이 결성한 그룹인 Pretty Much는 한국 아이돌 그룹처럼 일사불란한 군무를 춥니다. 멤버 모두가 춤을 잘 추는데 이들은 데뷔 전부터 한국의 아이돌을 벤치마킹해 각자가 창작한 안무 영상을 유튜브 등에 올리기도 했고 한국 아이돌 그룹처럼 숙소 생활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나날이 경쟁이 치열해지는 보이밴드 경쟁에 K-팝 아이돌 그룹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 K-팝이 전통적인 포맷의 보이밴드로 전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은 이미 다 보았고 주요 음반사들이 K-팝과 협업하는 등 이미 미국 시장은 K-팝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K-팝이 전세계를 휩쓸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방탄소년단을 의식해 짝퉁 아이돌 그룹을 만드느라 바쁜데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BTS의 미국 유명 토크쇼 출연 후 일본 유명 아이돌 그룹의 행보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스톤즈는 일본의 인기 보이밴드입니다. 그동안 멤버들이 각각 일본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얻었고 소속사인 자니스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일본 내 인기 그룹으로 단숨에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있어봤자 내수용으로 한정되었던 스톤즈는 방탄소년단의 세계적 인기가 부럽기만 했습니다. 때마침 방탄소년단은 새 앨범을 발표하고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홍보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었는데요. 미국의 CBS 간판 토크쇼인 카풀 가라오케에 출연해 미국 활동과 앨범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카풀 가라오케는 유명 연예인뿐 아니라 팀쿡, 애플 CEO 등 유명 인사들이 찾는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차량에 탑승한 게스트와 대화를 하며 노래를 함께 부르는 컨셉입니다. 이를 본 일본 대표 아이돌 매니지먼트인 자니스 소속 그룹 스톤즈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라오케를 선보였습니다. 미국 CBS 방송에서 출연 요청이 올리는 만무하고 BTS 토크쇼는 따라하고 싶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냥 우리끼리 카풀 가라오케를 만들자며 지들끼리 짝퉁을 만들어 올린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본 일본인조차 한국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아니냐, 손발이 오그라든다, 창피한 줄 알아야지. 이제 일본은 한국의 짝퉁이나 만드는 국가가 되었다는 자주 섞인 비판의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K-팝을 따라오기에는 양국의 수준차가 너무 높아 보입니다. 신한류 현상에 대해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지는 뛰어난 역량과 산업 전반에 걸친 단연간의 준비 끝에 베트남 정부는 16일 총리 주재 관련 회의를 열고 15일 이후 전국 12개 성시에서 사회적 거리 유지를 일주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일부 지역이 사회적 거리 유지가 해제됐지만 하노이, 호치민 등 주요 지역이 모두 사회적 격리 지역에 포함되면서 베트남 정부가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방역을 선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베트남 정부는 이날 응우ien 수안 북베트남 총리 주재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국가지도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은 하노이시, 호치민시와 10개 성에서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22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총리는 베트남 전역을 고위험지역, 위험지역, 저위험지역으로 분류하는 데 동의하고 정부는 다음 주에 다시 각 지역의 사회격리 조치를 22일까지 시행할 것인지 30일까지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리의 관심을 모았던 베트남 주요 대도시의 서비스업의 재개는 당분간 불투명해졌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는 병원, 마트 등 생활 필수 시설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은 영업이 중단된다. 이 조치에는 시내 대중교통 중단, 다른 도시 간 이동 제한, 2인 이상 모임 금지, 회사 및 공장, 공공기관 출퇴근 자제, 고령자 외출 금지 등도 함께 포함된다. 앞서 베트남 보건부는 코로나 대응에 효과적인 지역별 관리를 위해서 베트남 전국을 고위험 지역, 위험 지역, 저위험 지역 등 세 분류로 구분해야 한다고 총리에게 건의한 바 있다. 또한 하노이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일주일 연장을, 호치민시는 2주일 연장을 각각 총리에게 건의했다. 위험 지역은 빈ton, 건터, 동나이, 하남, 하이퐁, 인내장, 하융 우ien, 남딘, 응안, 더티엔후에, 속장, 랑선, 안장, 빈투어, 동탑 15개 시성이다. 외 36개 지역은 저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다. 베트남 보건부에 따르면 베트남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6일 오후 5시 현재 268명이다. 이 가운데 171명은 완치됐고 사망자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베트남, 한국 중소기업 기술자 입국 허용 이달 말 400여 명. 베트남이 삼성과 LG에 이어 한국 중소기업 기술자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베트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중단했고 22일부터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당국은 또 이 같은 입국 제한 조처를 이달 말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공동 등 현지 언론과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이달 말 한국 중소기업 기술자들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고 베트남 북부 광린성이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 등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삼성 디스플레이 엔지니어 350여 명과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3사와 협력사 직원 250여 명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지만 중소기업 기술자 입국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이 중소기업 기술자들도 단체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응우ien 수안副총리와 통화에서 중소기업 인력도 이른 시일 내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한 뒤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副총리는 지난 9일 한국 중소기업 기술자의 입국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광린성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은 이번에 입국할 중소기업 기술자가 400여 명이라고 보도했다. 업체별로 5에서 10명 수준이어서 50개 안팎의 기업 숨통이 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입국을 요청한 기업의 사정 등으로 협의 과정에 입국 인원이 다소 줄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자들은 삼성 등 대기업 기술자들처럼 전세기를 타고 광린성 번돈공항으로 입국하게 된다. 그러나 대기업처럼 14일간의 격리를 위해 사업장 근처의 호텔을 통째로 임대할 여건이 안되고 인원도 적어 공항 근처 숙소에서 14일간 격리한 뒤 해당 사업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현지 언론은 광린성 할롱시에 있는 5성급 호텔인 FLC 그랜드 호텔 할롱이 격리 시설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 기술자들은 입국에 앞서 한국의 관련 기관이 발급하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베트남의 승인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사회적 봉쇄, 물류 중단, 방역 강화로 국제 식량 서플라이 체인의 안정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KDB 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는 이와 같은 내용의 코로나19에 따른 식량 안정성 이슈 점검 브리프를 배포했다. 보고서는 특히 식량 수입국인 한국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세계 1위의 쌀 수출국인 인도는 3주간 사회적 봉쇄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물류 중지를 이유로 쌀 수출을 중지한 상태다.
유럽 최대의 곡물 수출국인 프랑스도 내부적 수요 폭증과 물류난이 중첩돼 소비자 가격이 크게 상승 중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5월경 본격적인 충격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와 베트남의 쌀 수출 중지로 쌀 가격 지수는 이미 3월부터 상승 국면이라고 한다. 특히 UNFAO는 환율 변동까지 식량 수입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향후 식량 수입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 주요 식량 품목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 곡물, 곡분 제품을 제외한 전 품목에서 무역 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육류, 곡물, 어패류 등 기초 재료 품목의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커 세계적인 식량 충격이 올 경우 수급 조정에 취약하다. UNFAO는 코로나19로 인한 식량난에 대비해 10대 권고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학교 급식의 지속 운영, 긴급한 식량 수요 대응 방안 마련, 취약계층의 기본 식량 수요 보호, 영양 공급 확충, 영양 부족 사태 예방, 공적 구조 정책을 식량 가격 안정의 조율,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식량 구호물자 유통, 인도주의적인 지역적 구호 활동 허용, 효율적인 구호 식량 비축 체계 마련, 전 가정의 식량 구호 관련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이다. 보고서에서 정사관 연구위원은 식량을 전략물자로 인식하고 공적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식량은 공산품과 달리 국내 생산 능력을 확충하기 어려우며 품목별로는 장기간 비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민간 부문의 가격을 통한 수급 조정 체계로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 식량의 생산, 도입, 보관, 공급, 분배 등 전 분야에 걸쳐 공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한 주요 식량 수출국과 공조를 강화하고 수입선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영양 측면의 대체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2018년을 기준으로 46.7%에 머문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식량이 국민 소비량의 절반 이하란 얘기다. 그럼에도 주식인 쌀의 자급률이 100%에 달한 덕분에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식량 전쟁에도 국내 위기감은 덜한 편이다. 식량 자급률은 1970년대 80%대를 유지했지만 1980년 이후 50% 이하로 떨어졌다. 1990년대 농산물 시장 개방과 함께 34%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5년간은 50% 전후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식인 쌀의 자급률은 2018년 97.3%로 추정된다. 2015년부터 3년 동안은 101에서 106%로 쌀이 과잉 생산됐다. 국내 연간 쌀 소비량은 400만 톤 전후다. WTO 협약상 의무 수입분인 40만 4,800톤을 제외하면 전부 국내 생산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정부의 쌀 비축 창고가 늘 가득 차 있다는 소식도 이 때문이다. 우리 식물 역시 자급률이 105.6%다. 베트남 기업들이 한국에 쌀 5만 5천 톤을 수출하기 위한 입찰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쌀에는 5%의 특혜세가 적용된다. 8일 베트남 산업통상부 수출입국은 한국은